지금 전 세계 금융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. 근데 정보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큰 그림을 보기가 참 어렵죠? 오늘 제가 그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거대한 그림을 딱 맞춰드리겠습니다. 자, 그 그림의 중심에 바로 베트남이 있습니다. 한때 암호화폐 무법지대라고 불렸던 곳이죠. 그런데요, 그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. 갑자기, 정말 갑자기 엄격한 통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. 베트남이 도대체 어떻게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철통 같은 규제 요새를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? 이건 그냥 뭐 몇 개 만든 수준이 아니에요. 아주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성벽이란 말이죠. 자, 이 요새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개의 핵심 단서를 살펴볼 겁니다. 일종의 퍼즐 조각 같은 건데요. 첫 번째는 타이거 리서치의 아주 깊이 있는 보고서, 두 번째는 한 커뮤니티에서 나온 라이브 방송 내용 요약,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불가리아 사이의 외교 문서를 분석한 자료.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거대한 통제의 새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모든 일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. 보세요. 2025년 7월에 핀테크 샌드박스라는 걸 시작하더니 불과 두 달 뒤인 9월에 핵심 라이센스 가이드라인이 딱 나오고, 그리고 해가 바뀌자마자 2026년 1월 1일에 디지털 기술 산업법 DTI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 거대한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. 정말 속전속결이죠? 그럼 이제부터 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려면 뭘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규칙들을 한번 까보겠습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입장료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건 그냥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거물이 아니면 꿈도 꾸지 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. 자, 첫 번째 관문, 최소 자본금인데요. 얼마일까요? 무려 10조 동입니다. 0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죠. 이걸 우리한테 익숙한 달러로 바꾸면 약 3억 8천만 달러, 거의 4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이게 그냥 우리 회사 자본금 이 정도 돼요 하고 서류에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. 실제로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전액 꽂혀 있어야 하는 실탄이라는 거죠. 장난이 아닌 겁니다. 자, 돈만 많다고 끝이 아니에요. 이 지분 구조를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히게 짜여 있습니다. 외국 자본 최대 49%까지만 허용됩니다. 절대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족쇄를 채운 거죠. 그리고 반드시 베트남 기관이 51% 이상, 즉 과반을 차지해서 주도권을 꽉 쥐도록 설계해놨습니다. 돈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. 사람과 기술에 대한 장벽은 더 높아요. CEO는 금융 경력 2년 이상, CTO는 IT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. 공인된 사이버 보안 전문가랑 증권 전문가를 각각 10명씩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. 인프라는 또 어떻고요? 정보 보안 4등급, 이거 국가 주요 시설급 보안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서 천재 개발자 몇 명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낭만적인 스토리는 베트남에선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카이버스왑이나 코인98 같은 베트남 토종 유니콘 기업들조차 이 기준을 못 맞춰서 자국 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니까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어마어마한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몇 개나 나올까요? 전문가들은 많아봐야 딱 5개 정도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이 좁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지금 전혀 다른 두 세력이 이 요새 안에서 아주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저희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자료에 나온 두 개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한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낸스나 바이빗 같은 글로벌 공룡들입니다. 이들은 베트남의 거대 금융사들과 손을 잡고 합작회사를 만드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을 쓰고 있죠. 반대편에는 원매트릭스라는 컨소시엄이 있습니다. 이들은 커뮤니티 기반의 실물자산 토크나 즉 RWA 모델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미 정부의 핀테크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.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. 여기서 잠깐, RWA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. 리얼 월드 에셋, 말 그대로 실물자산 토크너인데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저기 있는 건물이나 공장의 기계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에다가 디지털 꼬리표를 붙여서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. 원매트릭스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볼 시간입니다. 베트남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높은 성벽을 쌓고 있는 걸까요?
그 이유가 단순히 베트남 국내 시장 통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건 사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디지털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일부예요.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베트남은 6억 인구의 아세안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. 무려 75년이나 된 두 나라의 깊은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시장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핵심 파트너가 되기로 한 겁니다.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죠. 그럼 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?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, 베트남에서 아주 엄격한 DTI법 아래 안전한 디지털 자산이 생성됩니다. 둘째, 이 자산이 불가리아라는 디지털 세관을 통과하면서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지 검증을 받죠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자산만이 유럽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. 새로운 시대의 무역로가 열리는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베트남의 이 규제가 자기들만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유럽의 초강력 암호자산 기본법, 바로 그 유명한 미카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아시아의 엄격한 기준과 유럽의 깐깐한 기준, 이 두 개의 골드 스탠다드를 모두 통과한 초우량 자산만 이 길을 통해 유통시키겠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. 자,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. 이 그림을 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이건 단순히 규제가 하나 생긴 게 아니라 디지털 금융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 세상을 바꾸던 그 고독한 기술 스타트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. 이제 이 무대의 주인공은 국가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거대한 금융 컨소시엄, 바로 그들입니다. 앞으로 이 시장에서 게임을 하려면 새로운 교전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. 첫째, 자본이 왕입니다. 약 3억 8천만 달러는 협상조차 불가능한 입장료고요. 둘째, 파트너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글로벌 기술과 현지 금융의 결합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. 셋째, 이제 진짜 게임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 통과입니다. 정치적, 행정적 승인을 얻는 게 핵심 과제가 된 거죠. 결국 이 모든 게 거대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가 통제하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된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과연 금융의 진화일까요? 아니면 혁신의 종말일까요? 거대한 자본과 국가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지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블록체인이 처음 꿈꿨던 그 탈중앙화라는 이상, 그 혁신의 불꽃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